명절 새벽 5시 부엌에 불이 켜집니다.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는 당신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자고 있습니다. 10시쯤 되면 하나둘 일어나서 씻고 나옵니다. 차려진 밥상 앞에 앉아서 먹기 시작하죠. 수고했어 한마디 없이 말입니다. 설거지하고 뒷정리하는 것도 혼자 합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년 똑같이 반복되죠. 그런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안 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동서는 언제나 그랬듯 아침에 얼굴만 내밉니다. 작년에는 해외여행 간다고 오지도 않았죠. 가족 모임 때 계산하는 것도 항상 당신입니다. 오빠네도 동생네도 지갑을 꺼내지 않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먹고 일어섭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그런 거에서 뭐하냐는 말만 돌아옵니다. 당신의 꿈이나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투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뭐지? 가족인데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 참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시되는 일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더 많이 요구받게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패턴을 정확히 들여다봅니다. 왜 가족들은 당신을 이렇게 대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찾아볼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자주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 글에 공감이 가신다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어떤 상황이 가장 힘들었는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함으로 변한 희생. 명자 씨는 명절 이틀 전부터 장을 봅니다. 마트 카트에 재료를 가득 담아서 집으로 옵니다. 명절 전날 저녁에는 미리 손질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하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찜을 찝니다. 아침 7시쯤 되면 남편이 일어나서 거실로 나옵니다. 고생 많네 한마디 하고는 TV를 켭니다. 도와주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8시쯤 되면 시어머니께 전화가 옵니다. 음식 준비 잘 되고 있어? 우리 11시쯤 갈게. 10시 반쯤 되면 시동생네 가족이 도착합니다. 음식은 거의 다 완성된 상태입니다. 동서는 아이고 힘들었겠어요 하면서 소파에 앉습니다. 아주버님네는 언제나 그랬듯 11시쯤 되어서야 얼굴을 내밉니다. 음식 다 차려진 상태에서 오는 겁니다. 작년에는 아예 해외여행 간다고 오지도 않았죠. 시어머니는 직장 다니느라 바쁜데 뭐 하시며 동서와 형님을 두둔합니다. 명자 씨가 얼마나 일찍 일어났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밥 먹고 나면 설거지가 기다립니다. 남자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올케와 동서는 손목이 안 좋아서요. 요새 허리가 아프네요 하며 슬그머니 빠집니다. 결국 명자 씨 혼자 설거지를 합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둘째 며느리가 제일 부지런해 하십니다.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당신만 계속 일하라는 뜻입니다. 음식 싸주는 것도 당신 몫입니다. 하루 먹을 만큼만 해도 되는데 시어머니가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몇 배로 더 만들게 됩니다. 형님 댁과 동서 집 모두 챙겨야 하니까요. 올케는 형님 힘들었을 텐데 다음부턴 이렇게 많이 음식하지 마세요 합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똑같이 받아갑니다. 말만 그렇게 할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죠. 이런 패턴이 매년 반복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이 계속 같은 역할을 맡으면 주변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기대로 바뀝니다. 당신이 안 하면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자기가 편한 걸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누군가 계속해주니까 그게 원래 그런 거라고 믿게 됩니다. 고마움은 점점 사라지고 요구만 남게 되죠.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는 자를 남이 어찌 귀하게 여기겠는가. 당신이 당신 자신을 함부로 대우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합니다. 명절마다 혼자 일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 가족들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노동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정약용은 자기 존중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라고 봤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들도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명절 한 달 전에 가족회의를 제안합니다. 올해는 역할을 나눠서 준비하면 어떨까요?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전은 누가 부치고, 나물은 누가 무치고, 설거지는 누가 할지 말이죠. 나는 전만 담당할게요.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둘째, 거절하는 연습을 합니다. 올해는 힘들어서 음식을 조금만 준비하려고요. 배달 음식을 시키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면 반발이 있을 겁니다. 명절인데 무슨 배달 음식이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그럴 때는 그럼 같이 만들어요 하고 제안합니다. 혼자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셋째, 당일 아침에 오는 사람에게는 역할을 줍니다. 설거지 부탁해도 될까? 라고 미리 말합니다. 늦게 와서 편하게 먹기만 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넷째, 당신의 한계를 표현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올해는 10시에 시작해서 간단하게 할게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힘든지 말해야 합니다. 다섯째, 반복되면 참여를 줄입니다. 매년 말해도 안 바뀌면 당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올해는 우리 집에서 안 할게요. 우리는 외식하고 나중에 들를게요. 이렇게 물러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불편해할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게 사라지니까요. 하지만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계속 똑같이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남에게 빌붙어 사는 사람은 언제나 눈치를 보지만 스스로 서는 사람은 당당하다. 당신이 모든 걸 도맡아 하는 건 친절이 아니라 의존을 만드는 겁니다. 가족들이 당신 없이는 명절도 못 치른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 몫을 해야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됩니다. 당신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나눠야 할 일을 나누는 게 가족입니다. 거리를 두는 게 매정한 게 아닙니다. 서로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계산은 언제나 우리 몫. 어머니 생신이 다가옵니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이번 주말에 어머니 생신이니까 다 같이 모이자. 형님이 먼저 연락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언제나 그랬듯 은희 씨가 식당을 알아봅니다. 10명이 앉을 수 있는 한정식집을 예약하죠. 1인당 5만 원 정도 하는 곳입니다. 주말이 되어 식당에서 만납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형님 내외, 고모 내외, 그리고 우리 부부까지입니다. 음식이 나오고 다 같이 맛있게 먹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시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우리 며느리가 예약해줘서 편하게 먹었네. 사아주버님이 맛있는 곳에 잘 예약했네 합니다. 고모도 여기 괜찮네 언니 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계산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아무도 지갑을 꺼내지 않습니다. 형님은 커피 마시자고 합니다. 고모부는 화장실에 갑니다. 은희 씨와 남편만 테이블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은 카드를 꺼냅니다. 5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카드를 긋고 나오는데 형님이 아이고 수고했어요 합니다. 다음엔 제가 살게요 하지만 다음에도 똑같습니다. 고모는 오빠 고마워 잘 먹었어 하며 차에 탑니다. 역시 다음에도 안 냅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명절 때도 제사 때도 가족여행 갈 때도 항상 당신 내가 냅니다. 처음에는 분위기상 우리가 내다 보니 계속 내게 되었습니다. 형님네는 아이들이 셋이라서 경제적으로 빠듯해 보여서 고모네는 살림이 어렵다고 남편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가 계속 내게 된 겁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오빠 내가 낼 거지?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어느 날 시댁 식구들끼리 여행을 가자고 합니다. 당신은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며느리가 가지 말라고 한 거야? 이런 말이 들릴까봐 말입니다. 결국 여행을 가서도 숙소비, 식사비, 교통비 모두 우리가 냅니다. 2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형님네는 아무 말도 없고 고모는 오빠 덕분에 좋은 여행했어. 그뿐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또 일상이 시작됩니다. 우리 집은 여행비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모릅니다. 은희 씨네가 얼마나 빠듯하게 사는지 말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금전적 베풀미 반복되면 받는 사람은 그걸 권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주는 사람이 계속 주니까 그게 원래 그런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패턴은 간단합니다. 자기 돈은 아끼고 남의 돈은 가볍게 여깁니다. 형님이 여유 있으니까 이렇게 합리화하죠. 실제로는 여유가 없어도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재물을 나누는 것은 아름답지만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가족 간에도 경제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계속 부담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주는 사람은 억울하고 받는 사람은 더 많이 기대하게 되니까요. 정약용은 가족이라도 돈 문제만큼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매하게 두면 나중에 더 큰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형님이니까, 오빠니까 이런 이유로 계속 부담하면 안 됩니다. 각자가 자기 몫을 내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족 통장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다 같이 매달 3만 원씩 모으는 건 어떨까요? 가족 단톡방에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그 돈으로 가족 모임 밥값도 내고 여행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형님네도 고모네도 부담 없는 금액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3만 원이 부담스러우면 2만 원으로 낮춰도 됩니다. 중요한 건 모두가 함께 내는 겁니다. 한 사람만 부담하는 구조를 바꾸는 거죠.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그럴 때는 공평하게 하면 서로 부담 없잖아요 하고 설명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계속 내면 그것도 미안한 거니까요. 이렇게 모두를 위한 제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둘째, 통장 관리는 해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첫 해에는 형님이, 그 다음에는 고모가, 3년차 때는 당신이 관리합니다. 투명하게 운영하는 겁니다. 모임 후에는 단톡방에 영수증을 올립니다. 오늘 50만 원 나갔습니다. 통장 잔액은 100만 원 남았습니다. 이렇게 공유하면 신뢰가 생깁니다. 셋째, 큰 지출은 사전 투표로 정합니다. 가족여행 같은 계획이 나올 때 먼저 물어봅니다. 통장에서 50만 원 쓰는 거 괜찮을까요?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겁니다. 한 사람이 마음대로 쓰지 않는 거죠. 넷째, 개인 경조사비는 따로 냅니다.
통장은 가족 전체 모임용입니다. 누군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면 따로 내야 합니다. 형님, 손주 출산 축하금은 개인적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통장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다섯째, 참여 안 하면 혜택도 없습니다. 통장에 돈 안 넣는 사람은 모임 비용을 본인이 냅니다.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공평하게 하자는 건데 안 지키면 당연히 혜택도 없는 거죠. 여섯째, 반복해서 안 내는 사람이 있으면 통장을 해지합니다. 몇 달 계속 안 내면 의미가 없습니다. 형님네랑 고모네가 계속 안 내시니까 통장 정리할게요. 앞으로는 각자 내는 걸로 하죠.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불편해할 겁니다. 가족인데 돈 계산하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계속 부담하면 아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당신만 힘들 뿐이죠.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 없는 데 있는 척하면 결국 무너진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계속 내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허세입니다.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 전에 선을 그어야 합니다. 형님이라고, 오빠라고 모든 걸 부담할 필요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 몫을 내는 게 공정한 겁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경제적 책임을 한 사람한테 떠넘기면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라면 부담을 나눠야 합니다. 당신의 경제적 여유를 지키세요. 돈으로 사랑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당신의 경제 사정을 이해할 겁니다. 이해하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가족 통장을 만드는 건 계산하자는 게 아닙니다. 공평하게 함께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모두가 조금씩 내면 아무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게 건강한 가족관계입니다. 세 번째, 인정받지 못하는 나의 열정. 미숙 씨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뜨개질도 잘했고 바느질도 곧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고 싶었던 건 그림이었습니다. 국민학교 때 부잣집 친구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친구네 방에 이젤이 놓여 있었습니다. 친구가 거기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경하던 모습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사정을 알았습니다. 입 밖에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림은 그냥 꿈으로만 남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살림하느라 바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 포스터를 봤습니다. 원데이 클래스 수채화 그리기. 망설이다가 신청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2시간짜리 수업이었습니다. 연필 잡는 법도 몰랐습니다. 색칠하는 법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너무 귀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물감이 번지는 걸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감각이 좋으시네요 하셨습니다. 재능이 있는 편이세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녁 먹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미숙 씨는 선생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나 그림 배우고 싶어? 평소에 손재주가 좋다는 걸 아는 남편이 흔쾌히 밀어줬습니다. 좋아해봐. 정규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수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식탁에서 물감을 펼쳐놓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다 거실 한쪽에 작은 책상도 놓고 나만의 공간을 만들며 조금씩 그림 그리는 공간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스케치북, 물감, 붓, 팔레트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그림 그릴 생각에 설레어 집안일도 빨리 끝내었습니다. 저녁 먹고 설거지가 끝나면 다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다 보면 밤 11시가 넘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하고 처음으로 내 시간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수업 끝나고 집에 와서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와 고모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거실에 놓인 그림 도구를 보고는 고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팔자가 좋네요. 집에서 그림이나 그리고.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밖에서 고생하는데. 미숙 씨는 혼자 힘들게 버는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하고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도 아이가 어렸을 때 남편과 같이 장사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한 푼 두 푼 아끼며 집안 살림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시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제는 당당히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얼마 전 친정엄마도 집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 할 일 없이 그런 거 하지 말고 일이라도 해라. 나이 들어서 그림이 뭐냐? 어릴 때 듣던 말이 또 나왔습니다. 돈 벌어라 아껴 써라. 엄마는 평생 그 말만 하셨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관심도 없으셨습니다.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중요했습니다. 주변에서 하나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그려서 뭐하게? 시간도 많다. 물감 비싸지 않아? 마치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시간이 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업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집안일이 밀려서 핑계를 대며 안 갔습니다. 거실에 놓인 그림 도구도 치워버렸습니다. 며칠 지나니 허전했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고 밤에는 잠이 안 왔습니다. 그림 그리던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관심사를 무시당하면 자아 존중감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 무시당할 때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패턴은 분명합니다. 돈이 안 되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취미, 열정, 행복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용성, 효율성만 따지는 거죠. 다른 사람의 내면은 관심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마다 하늘이 준 재능이 있다. 그 재능을 펼치지 못하면 평생 불행하다. 미숙 씨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 건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하늘이 준 재능을 펼치려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고 억누르면 미숙 씨는 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미숙 씨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정약용은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결국 존중받는다고 했습니다. 남의 눈치 보면서 사는 건 진짜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남들이 뭐라 하든 내 뜻을 굽히지 말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정약용 본인도 유배 생활 18년 동안 책을 썼습니다. 주변에서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0권이 넘는 책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미숙 씨도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장사하며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한 푼 두 푼 아껴서 아이들 키웠습니다. 그 시간 동안 미숙 씨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이 행복할 시간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미숙 씨는 그림을 그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시하는 말에 대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림 그려서 뭐하게? 이런 말이 나오면 나는 행복해요 라고 답합니다. 팔자 좋네 하면 나도 젊었을 때 고생했어요 합니다.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당신의 행복은 남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가족 인정 없이도 나아갑니다. 엄마가 인정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시동생이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남의 인정을 기다리다가는 평생 아무것도 못합니다. 셋째,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합니다. 일주일에 2번, 각 2시간씩 그림 그리는 시간을 정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누가 뭐라 해도 지킵니다. 수요일 오전은 내 시간이야. 토요일 오전엔 방해하지 마.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넷째, 작은 목표를 세웁니다. 1년 안에 개인전 열기, 석 달 안에 작품 10개 완성하기.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뭐라 해도 나는 내 목표가 있어 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림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 가까워집니다. 서로의 작품을 보여주고 격려합니다. 이번 주에 이거 그렸어요. 정말 잘 그렸어요. 이런 대화가 힘이 됩니다. 가족한테 못 받는 인정을 여기서 받는 겁니다. 여섯째, 경제적으로 독립된 영역을 만듭니다. 그림 재료비는 당신 용돈에서 씁니다. 남편 돈 쓰지 않습니다. 내 돈으로 내 취미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 눈치 안 봐도 됩니다. 일곱째, 작품을 보여줍니다. 거실에 당신이 그린 그림을 걸어둡니다. 엄마가 그린 거야. 아이들한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남편한테도 이번 주에 이거 그렸어 보여줍니다. 인정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열정을 숨기지 않는 겁니다. 여덟째, 반복되는 무시는 거리로 해결합니다. 친정엄마가 올 때마다 그림 그만 그려라 하면 만남의 장소를 바꿉니다. 이번 주는 밖에서 밥 먹어요. 만나는 장소를 바꾸거나 이제 당당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겠다고 말하세요.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길을 간다. 언젠가는 그 가치를 알 날이 온다. 지금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몇 년 후에는 미숙 씨의 그림이 가득한 집이 될 겁니다. 아이들이 우리 엄마 그림 진짜 잘 그려 하며 자랑할 겁니다. 남편도 그때 계속하길 잘했네 할 겁니다. 지금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응원하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이 당신을 응원하면 됩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세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스스로에게 격려하세요. 당신의 열정은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돈이 안 된다고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그게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림을 계속 그리세요. 당신만의 색깔을 찾으세요. 그게 당신이 사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넌 왜 이것도 못하냐는 말. 영자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하나씩 닦았습니다. 마지막 접시를 헹구는데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소리가 너무 커서 놀랬구나. 넌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해? 한숨을 쉬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 씨는 바닥에 떨어진 파편을 치웠습니다. 괜찮냐는 남편의 걱정은 없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녁 영자 씨는 몸이 아파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국만 데워서 가스불 좀 꺼줘. 누워서 쉬고 있는데 부엌에서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급하게 나가보니 국이 바닥까지 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TV 보느라 잊어버린 겁니다.
냄비가 다 탔네.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깜빡했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는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아픈 몸으로 냄비 씻는 건 영자 씨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영자 씨는 늘 집안 청소를 할 때마다 시어머니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슬쩍 시어머니가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여기는 안 닦았네? 어머니, 미처 못 봤어요. 내 눈에는 안 보여? 에휴, 우리 며느리 좀 꼼꼼해야 할 텐데.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영자 씨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졸졸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세면대 물을 제대로 안 잠그고 나오신 겁니다. 저번에도 남편이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에 물이. 아이고, 깜빡했네. 별일 아닌 듯 웃으며 넘어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실수하면 깜빡이고 영자 씨가 실수하면 제대로 못한다가 됩니다. 영자 씨가 저녁밥을 했습니다. 나물을 무치는데 이번에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한 젓가락 먹고 말했습니다. 아이, 너무 짜잖아. 이번에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 맨날 이래. 좀 신경 써. 며칠 후 라면이 먹고 싶다던 남편이 오랜만에 자기가 끓이겠다고 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넣는데 영자 씨가 물량이 적은 것 같다고 하자 물이 뭐가 작아 하나도 안 적은데? 하며 남편은 그대로 라면을 끓였습니다. 영자 씨 말대로 라면은 물이 적어서 짜고 면은 덜 익었습니다. 한 입 먹더니 민망했는지 라면은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 라고 합니다. 라면 맛나는 괜찮은데? 라고 말이죠. 자기 실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부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을 마치고 바로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영자 씨는 시간 맞춰 출발했는데 오늘따라 차가 막혀서 15분 정도 늦었습니다.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맨날 늦어. 시간관념이 없어라고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종종 1시간씩 늦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어도 지금 출발해도 안 늦어하며 빈둥거립니다. 결국 허겁지겁 출발해서 늦습니다. 영자 씨가 너무 늦었어 하면 어쩔 수 없었잖아 합니다. 똑같은 지각인데 반응이 달랐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하다고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중잣대를 더 많이 적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패턴은 명확합니다. 자기 실수는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남의 실수는 능력 탓으로 봅니다. 내가 실수한 건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실수한 건 내가 못해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가혹한 자는 결국 외롭게 된다.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떠나게 만듭니다. 영자 씨처럼 계속 비난받는 사람은 지칩니다. 언젠가는 참다 못해 떠나게 됩니다. 정약용은 공정함이 관계를 지킨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잘못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 그래야 서로 존중할 수 있다. 남편이 국 태우면 괜찮고 영자 씨가 간을 세게 하면 못한다고 하는 건 불공정합니다. 시어머니가 물을 안 끄면 깜빡이고 영자 씨가 청소 놓치면 꼼꼼하지 못한 거라는 것도 불공정합니다.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불공정한 관계에서는 한쪽만 상처받는다. 상처받은 쪽이 떠나면 그제야 후회하지만 이미 늦다. 지금 영자 씨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영자 씨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말입니다. 언젠가 영자 씨가 더 이상 참지 않으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이중잣대를 즉시 지적합니다. 남편이 넌 왜 이것도 못해? 하면 당신도 지난주에 국 태웠잖아 라고 말합니다. 조용히 참지 않는 겁니다. 내 실수는 못한 거고 당신 실수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불공정함을 명확하게 짚어주는 겁니다. 둘째, 똑같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나한테 적용하는 기준을 당신한테도 적용할게. 내가 10분만 늦어도 화내잖아. 당신이 조금만 늦어도 나도 안 봐줄 거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한쪽만 너그럽고 한쪽만 엄격한 건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셋째, 실수를 실수로 인정하게 만듭니다. 당신도 실수했으니 이해해줘. 나도 사람이야. 실수할 수 있어.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과는 하대에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다음엔 조심할게. 근데 당신도 조심해줘. 이렇게 대등하게 대화하는 겁니다. 넷째, 반복되는 비난에는 대응을 멈춥니다. 또 그 얘기네. 더 이상 듣지 않을게. 그리고 자리를 뜹니다. 같은 실수를 계속 들먹이며 비난하면 대화 자체를 중단하는 겁니다. 그 얘기 계속하면 난 자리 뜰 거야. 미리 말합니다. 다섯째, 패턴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실수가 생길 때마다 차분하게 짚어줍니다. 지난주에도 당신 이랬잖아. 이번에도 똑같은 실수인데 나한테만 화내네. 감정적으로 따지지 않고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들으면 본인도 깨닫게 됩니다. 여섯째, 진중한 대화로 기준을 만듭니다.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실수에 대해 같은 기준 적용하면 안 될까? 누가 실수하든 너그럽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서로 솔직하게 말하거나 원칙을 함께 정하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찾는 거죠. 일곱째, 반복되면 관계를 재정의합니다. 계속 이중잣대를 적용하면 이런 관계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어머니가 나를 동등하게 안 보시는 것 같아.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이대로는 함께 살기 어려울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덟째, 자기 실수에 너그러워집니다. 영자 씨도 영자 씨 자신한테 너무 엄격하면 안 됩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남들이 비난해도 영자 씨는 영자 씨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홉째,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습니다.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을 제안합니다. 우리 대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상담 한번 받아보자. 제3자가 개입하면 이중잣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불공정을 참는 건 미덕이 아니다. 불공정을 지적하는 게 용기다. 영자 씨가 계속 참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자기들이 뭘 잘못하는지 모릅니다. 영자 씨가 말해줘야 합니다. 나한테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똑같은 기준 적용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정함이라고 봤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공정함 없이는 사랑도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서로에게 같은 잣대를 대라 그래야 오래 간다. 영자 씨를 못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만 봅니다. 자기가 실수하면 상황 탓, 영자 씨가 실수하면 능력 탓.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영자 씨도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접시도 깨뜨릴 수 있고 청소도 놓칠 수 있고 약속도 늦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똑같이 실수하는데 영자 씨만 비난받는 게 잘못입니다. 이제는 말하세요. 나도 당신처럼 실수할 수 있어. 나한테만 엄격하지 마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다섯 번째, 밖에서는 천사, 집에서는 다른 사람. 순희 씨 남편은 회사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동료들이 서글서글하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후배들한테 밥도 사주고 농담도 잘하고 회식 자리에서는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순희 씨도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회사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그들이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배려가 깊은지 말했습니다. 순희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남들은 모르는 남편의 다른 모습을 본인만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표정이 굳어져 인사도 없이 소파에 눕습니다. 순희 씨가 저녁 먹을지 물으면 짧게 나중에라고만 합니다. TV 리모컨을 찾다가 없으면 짜증부터 냅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순희 씨가 찾아서 건네줘도 고맙다는 말이 없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밥 먹자고 하면 배가 안 고프다고 합니다. 1시간 후 배고프다며 왜 진작 안 차렸냐고 화를 냅니다. 아까 먹자고 했다는 말은 꺼내지도 못합니다. 말하면 더 화를 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순희 씨가 실수로 국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국물이 쏟아지자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심성도 없다고 맨날 그런다고 말입니다. 순희 씨는 황급히 걸레를 가져와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남편이 커피를 쏟았습니다. 거실 카펫에 얼룩이 생겼고 순희 씨가 얼른 걸레를 건넸습니다. 남편은 대충 닦고는 카펫은 세탁기에 넣고 빨아라고만 합니다. 내가 흘렸다면 잔소리가 엄청났겠죠. 이웃을 만나면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아주머니를 만나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날씨 이야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친절하게 묻습니다. 계단에서 아래층 아이를 만나면 머리를 쓰다듬으며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합니다. 따뜻한 목소리입니다. 순희 씨는 그런 모습을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남편 맞나 싶습니다. 회사 모임에 순희 씨도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후배가 실수로 술을 남편 옷에 쏟았습니다. 남편은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다칠 뻔했다며 오히려 후배를 걱정했습니다. 순희 씨가 집에서 물을 쏟으면 버럭 화를 내는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만날 때도 완벽한 효자입니다. 시어머니한테 편찮은 데 없는지 묻고 병원에도 모셔다 드리겠다고 합니다. 형님이나 친척들 앞에서도 웃으며 사업은 잘 되는지 요즘 어떤지 관심 있게 묻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순희 씨한테는 피곤하다는 한마디만 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순희 씨가 시댁 일로 힘들었다고 말하려고 하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냥 넘어가라고 별일 아니라고만 합니다. 순희 씨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투입니다. 어느 날 순희 씨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나고 몸이 아팠습니다. 남편한테 약국 좀 다녀와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비상약 없냐며 귀찮은 듯 말했습니다. 순희 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직접 약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남편 회사 동료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과일까지 사들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1시간 넘게 병원에 있다가 왔습니다. 순희 씨는 섭섭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한테 감정 조절을 덜 한다고 합니다. 밖에서는 평판을 신경 쓰니까 친절합니다. 하지만 가족은 어차피 안 떠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패턴은 명확합니다. 밖에서 쓴 에너지를 집에서 충전하려고 합니다. 친절 베풀고 웃고 배려하는 게 피곤했던 겁니다. 집에 오면 그 가면을 벗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한다. 바깥 사람한테 하는 친절을 가족한테 먼저 베풀어라. 남한테 보이는 좋은 모습을 가족한테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족한테 더 잘해야 합니다. 매일 함께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정약용은 집안이 편안해야 밖에서도 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은 밖에서도 진정으로 존경받지 못한다. 겉으로만 친절한 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가족한테도 좋습니다. 가족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본성이 그런 겁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가족한테 친절하지 못한 사람의 밖에서의 친절은 거짓이다. 진심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드러난다. 남편이 회사에서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집에서 순희 씨한테 차갑다면 그게 본 모습입니다. 회사 사람들한테 보이는 건 연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이중적인 태도를 직접 지적합니다. 회사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한데 왜 나한테는 다른지 물어봅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말합니다. 아까 이웃한테는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나한테는 인사도 안 한다고 후배가 실수하면 괜찮다고 하면서 내가 실수하면 왜 소리 지르는지 묻는 겁니다. 명확하게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둘째, 밖에서 하는 말투를 집에서도 요구합니다. 나한테도 회사 사람들한테 하듯이 말해달라고 합니다. 이웃한테 하는 그 친절한 목소리로 나한테도 해달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태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을 깨뜨려야 합니다. 셋째, 차갑게 대하면 똑같이 대응합니다. 남편이 무뚝뚝하게 밥 달라고 하면 순희 씨도 무뚝뚝하게 차려줍니다. 고맙다는 말 없이 먹으면 설거지를 해주지 말고 당신이 먹은 그릇은 당신이 씻으라고 말합니다. 대등하게 대하는 겁니다. 한쪽만 친절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넷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대하면 상처받는다고 말합니다. 밖에서는 웃는데 집에서는 차갑게 대하니까 서운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인지 전달합니다. 남편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는지 의식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경계선을 명확히 합니다. 나한테 짜증내지 말라고 합니다. 피곤하면 쉬되 나한테 화풀이는 안 된다고 선을 긋습니다. 그렇게 대하면 나도 똑같이 할 거라고 미리 경고합니다. 여섯째, 대화 시간을 정합니다.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서로 존중하면 안 되는지 묻습니다. 밖에서 하는 그 친절함을 집에서도 나눠달라고 진지하게 부탁합니다. 원칙을 함께 정합니다. 서로 인사하자, 고맙다, 미안하다 말하자, 짜증나도 부드럽게 말하자는 구체적인 약속을 만듭니다. 일곱째, 반복되면 거리를 둡니다. 말해도 안 바뀌면 순희 씨도 태도를 바꿉니다. 며칠 동안 밥은 차려주되 예전처럼 대화를 많이 걸지 않고 빨래는 해주되 친절은 베풀지 않는 식으로 말입니다. 기계적으로만 대하는 겁니다. 남편이 불편해하면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덟째, 필요하면 분리된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주말은 혼자 보내겠다고 하거나 친정에 가 있겠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함께 있으면 계속 상처받습니다. 거리를 두면 서로 생각할 시간이 생깁니다. 아홉째, 변화를 인정하고 격려합니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즉시 반응합니다. 오늘 인사해줘서 고맙다고, 아까 그렇게 말해줘서 기분 좋았다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강화하는 겁니다. 계속 지적만 하면 남편도 지칩니다. 잘하는 걸 인정해주면 더 잘하려고 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집안이 평화로운 사람이 세상에서도 평화를 만든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누구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 남편이 회사에서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의미 없습니다. 집에서 순희 씨를 존중하지 않으면 진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는 게 진짜 인품입니다. 정약용은 가정이 모든 관계의 기초라고 봤습니다. 가정에서 배운 태도가 세상으로 나간다. 가족한테 친절한 사람이 세상한테도 친절하다. 밖에서만 좋은 척하는 건 위선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집에서도 좋습니다. 순희 씨한테 차갑게 대하는 남편은 변해야 합니다. 순희 씨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한테도 박 사람들한테 하듯이 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존중받을 자격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밖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다른 사람이면 안 됩니다. 진짜 모습이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족한테 잘하는 게 시작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는 자를 남이 어찌 귀하게 여기겠는가. 당신이 당신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베풀면 안 됩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존중은 사라집니다. 명절 음식 혼자 준비하는 것, 이제는 멈추세요. 역할을 나누자고 말하세요. 한 달 전에 미리 이야기하세요. 올해는 각자 맡은 것만 합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세요. 가족 모임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을 만들자고 제안하세요. 매달 조금씩 모아서 함께 쓰는 겁니다. 한 사람만 내는 구조를 바꾸세요. 우리 공평하게 합시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행복해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단호하게 말하세요. 인정받으려고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이 당신을 인정하면 됩니다. 실수했을 때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시 지적하세요. 당신도 지난주에 똑같이 했잖아요. 나한테만 왜 그래요? 명확하게 불공정함을 짚어주세요. 밖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만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여주세요. 회사 사람들한테 하듯이 나한테도 해줘. 이웃한테 하는 그 목소리로 나한테도 말해줘. 똑같은 태도를 요구하세요.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 없는데 있는 척하지 마세요. 힘든데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이건 내가 할 수 없어요. 이건 너무 힘들어요.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절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정약용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균형이라고 봤습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으면 무너집니다.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당신을 존중하세요. 그래야 남들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참았습니다. 이제는 말할 때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존중받을 자격 있습니다. 나도 행복할 권리 있습니다. 이 세 문장만 기억하세요. 정약용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유배지에서도 자기 신념을 지켰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사세요. 가족이 뭐라 해도 당신 길을 가세요. 당신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합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베풀 때 한계를 정하세요. 주대 받을 것도 요구하세요. 참대 끝까지는 아닙니다. 선을 긋는 연습을 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가족들이 불편해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바뀌면 관계도 바뀝니다. 조금씩 천천히 바뀌어 갑니다.
정약용처럼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를 지키세요.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가족한테도 귀한 대접 받을 자격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당신을 먼저 생각하세요. 우리 모두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 가족도, 관계도 말입니다.